제4장 내적 자원의 역학 무한한 힘을 발굴하는 법. 전투를 선택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배웠다. 이제 우리는 전쟁터에서 가장 근본적인 자산, 즉 우리 내면에 숨겨진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법을 탐구한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도 군량미가 바닥나면 싸울 수 없다. 아무리 용맹한 전사라도 에너지가 고갈되면 검을 들 수 없다. 이 장에서 우리는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과 헬렌 캐럴의 자서전,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내적 자원의 본질과 그것을 무한히 확장하는 심리적 기술을 탐구한다. 권력의 원천, 그린이 말하는 내적 자원의 전환. 로버트 그린은 현대의 마키아벨리로 불리는 미국의 작가이자 전략가다. 그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인물들, 즉 루이 14세, 나폴레옹, 처칠, 그리고 수많은 권력자들의 삶을 분석하여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상실했는지를 연구했다. 그의 저서, 권력의 법칙은 이 연구의 집대성으로 48개의 냉철한 권력 법칙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타인을 조종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내적 자원을 발견하고 전환하는 방법에 있다. 그린은 이렇게 말한다. 권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당신의 내면에 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이것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권력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권력을 타인을 지배하는 외부적 힘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린은 권력의 근원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지적한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당신은 타인의 도발에 휘둘리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당신은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하인에 불과하다.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당신은 타인의 목표를 위해 소진되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그린은 권력의 첫 번째 법칙으로 이렇게 제시한다. 결코 상사보다 더 빛나지 말라. 이 법칙은 겉으로는 처세술처럼 보인다. 상사의 명성을 가리지 말고 상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 그러나 그린의 통찰은 더 깊다. 이 법칙의 핵심은 자기 통제다. 당신이 상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가? 당신이 상사의 실수를 목격하고도 침묵할 수 있는가? 당신이 인정받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적 자원의 첫 번째 전환이다.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인정 욕구, 당신의 충동적 반응,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통제해야 할 내적 자원이다.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약함의 증거다.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힘의 증거다. 그린은 또한 이렇게 경고한다. 적의 전략을 모방하지 말라. 적이 강하다면 그와 정면으로 싸우지 말라. 적이 논리적이라면 감정으로 공격하라. 적이 감정적이라면 논리로 공격하라. 이것은 내적 자원의 두 번째 전환이다. 우리는 종종 적의 무기와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상사가 권위적으로 굴면 우리도 권위적으로 맞서고 동료가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우리도 정치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그린은 이것이 패배의 지름길임을 지적한다. 당신의 내적 자원은 당신만의 고유한 것이다. 당신의 강점, 당신의 성격, 당신의 경험, 그것들을 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적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방식으로 전환하라. 침묵과 어둠에서 헬렌 켈러가 발견한 무한한 내면. 헬렌 켈러는 19개월의 나이에 원인 모를 질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다. 그녀는 완전한 침묵과 완전한 어둠 속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언어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오직 촉각만으로 세상을 인식했다. 그러나 그녀는 앤 설리번이라는 한 여성의 헌신적인 교육을 통해 언어를 배웠고 결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녀의 자서전, 내가 살아온 이야기는 인간 정신이 극한의 물리적 제약 속에서도 어떻게 무한한 내적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지를 증언하는 기적의 기록이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썼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느꼈고 침묵 속에서도 소리를 느꼈다. 단지 그것들을 표현할 언어가 없었을 뿐이다. 이 문장은 내적 자원의 존재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의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우리의 인식 너머에, 우리의 언어 너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음을 증명한다. 그녀는 시각과 청각을 상실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촉각, 후각, 미각,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학습 욕구와 생존 의지가 살아있었다. 헬렌 켈러는 언어를 배우는 순간을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물가를 거닐고 있을 때 누군가가 펌프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다. 설리번 선생님은 내 한 손을 물줄기 아래에 갖다 대었다. 차가운 물이 내 손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내 다른 손바닥에 워터라고 철자를 써보였다. 처음에는 느렸고 그 다음에는 빨라졌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에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갑자기 나는 막연하게 의식했다. 잊혀진 어떤 것을 떠올리는 듯한 느낌, 되찾는 기억의 떨림. 어쩐지 나는 워터가 내 손바닥 위를 흐르는 그 차갑고 신비한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살아있는 언어가 내 영혼을 깨웠다. 그것에 빛과 희망과 기쁨을 주었고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 순간은 내적 자원 발굴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첫째,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자극, 설리번의 끊임없는 철자 교육. 둘째, 모든 감각의 집중, 헬렌의 전폭적 주의. 셋째, 통찰의 순간, 물과 철자의 연결. 넷째, 그 통찰의 확장, 하나의 단어에서 언어 전체로. 헬렌 켈러는 또한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때때로 시각과 청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그토록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얼마나 적게 느끼고 깨닫는지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감각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의 경이로움을 잊어버린다. 나는 볼 수 없기에 더 깊이 보고 들을 수 없기에 더 예민하게 듣는다. 이것은 결핍의 역설이다. 우리는 흔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결핍이 때로는 더 예민한 감각, 더 깊은 집중, 더 강렬한 욕구를 낳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당신이 가진 것을 잃었다고 좌절하지 말라. 당신이 잃은 것이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감각을 선사했는지, 어떤 숨겨진 자원을 깨웠는지 탐구하라. 내적 자원의 발견과 전환. 로버트 그린과 헬렌 켈러. 한 사람은 권력의 메커니즘을 해부한 냉철한 전략가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극한의 결핍을 극복한 인간 정신의 상징이다. 그들의 삶과 저작은 표면적으로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적 자원의 본질은 놀랍도록 일치한다. 첫째, 모든 자원은 상대적이다. 그린은 감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이 권력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상실했지만 그 상실이 오히려 더 예민한 촉각과 더 강렬한 학습 욕구를 선사했다고 증언한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탄하지 말라. 당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 집중하라. 둘째, 자원의 가치는 사용 방식에 달려있다. 그린은 동일한 감정, 동일한 에너지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결핍을 한탄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동기로 전환했다. 당신의 분노는 파괴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부당함에 맞서는 추진력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을 마비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위험을 예측하게 해주는 경고장치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향하게 하는 방향이다. 셋째, 가장 큰 자원은 자원을 발견하는 능력이다. 그린은 48개의 권력 법칙을 통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자원들을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헬렌 켈러는 언어조차 없던 침묵과 어둠 속에서도 자신 안에 무한한 학습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발견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자원 자체가 아니라 자원을 발견하는 눈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내적 자원 발굴의 실제.
무한한 힘을 찾아내는 5단계 훈련. 첫째, 자원 목록 작성 훈련. 우리는 흔히 자신이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더 집중한다. 하루 10분, 당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목록화하라. 물질적 자원, 당신의 건강, 당신의 기술, 당신의 지식, 당신의 시간. 관계적 자원,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심리적 자원, 당신이 극복해낸 역경들, 당신이 배운 교훈들, 당신이 키워온 가치들. 이 목록을 작성할 때 헬렌 켈러를 기억하라. 그녀는 시각과 청각을 상실했지만 그녀의 자원 목록에는 촉각, 후각, 미각, 학습 욕구, 생존 의지, 앤 설리번이라는 스승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신의 자원 목록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다. 둘째, 결핍의 재해석 훈련. 그리는 적이 강하다면 정면 승부를 피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결핍에 대처하는 심리적 전략이기도 하다. 당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나 선택하라. 그리고 다음 질문을 던져라. 이 결핍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결핍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결핍 때문에 내가 더 집중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이 결핍 때문에 내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이 없었기에 촉각의 모든 감각을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집중이 그녀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었다. 당신의 결핍은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가? 셋째, 감정의 전환 훈련. 그린의 권력 법칙은 감정을 억압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을 전략적으로 전환하라고 가르친다.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라. 잠시 멈추고 다음 질문을 던져라. 이 감정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 감정을 에너지로 전환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감정을 전략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까? 분노는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부당함을 바로잡는 추진력이 될 수 있다. 두려움은 도피의 구실이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경계심이 될 수 있다. 슬픔은 무기력의 늪이 아니라 상실의 의미를 성찰하는 깊이가 될 수 있다. 넷째, 시간 자원의 재구성 훈련. 그린은 시간을 통제하는 자가 권력을 통제한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진다. 일주일간 당신의 시간 사용을 기록하라. 그리고 다음 질문을 던져라. 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양이 내 장기적 목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가? 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양이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의해 소비되고 있는가? 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양이 아무 생각 없이 소모되고 있는가? 내가 줄일 수 있는 시간 낭비는 무엇이고 늘릴 수 있는 가치 창출 시간은 무엇인가? 헬렌 켈러는 의사소통에 일반인의 수백 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간을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 시간은 언어를 정복하고 지식을 쌓고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다섯째, 에너지의 순환 훈련. 내적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우리의 의지력, 집중력, 감정적 에너지는 사용하면 고갈된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만큼 회복시키는 것에도 전략적이어야 한다. 당신의 에너지 패턴을 관찰하라. 하루 중 언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가?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배치하라. 하루 중 언제 가장 에너지가 저하되는가? 그 시간에는 휴식이나 가벼운 일을 배치하라. 어떤 활동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그 활동을 일상에 의도적으로 포함시켜라. 어떤 활동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가? 그 활동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라. 헬렌 켈러는 극한의 신체적 제약 속에서도 규칙적인 휴식과 명상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고 그 한계 내에서 최대의 효율을 내는 법을 알았다. 헬렌 켈러가 증명한 내적 자원의 무한성. 헬렌 켈러의 삶은 내적 자원이 얼마나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녀는 시각을 잃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수많은 이미지가 살아있었다. 그녀는 문학을 통해 그리스의 신전을 걷고 이집트의 사막을 여행하고 중세의 성을 탐험했다. 그녀는 청각을 잃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웅장한 교향곡이 흘렀다. 그녀는 베토벤의 음악을 진동으로 느끼며 그 열정을 체험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싸웠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안다. 나는 애초에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나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내적 자원의 궁극적 원천이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취에 달려있지 않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자원의 양에 달려있지 않다. 당신의 가치는 단지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이 근원적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외부의 어떤 평가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자원을 얻게 된다. 무한한 내면을 향하여. 우리는 이 장에서 우리 내면에 숨겨진 무한한 자원을 발굴하고 전환하는 법을 배웠다. 로버트 그린은 우리의 감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이 권력의 원천임을 가르쳤다. 헬렌 켈러는 극한의 결핍 속에서도 내면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확장하는 법을 증명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자원이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전환하고 확장하는 기술이 필요할 뿐이다. 당신의 내면에는 어떤 숨겨진 자원이 잠들어 있는가? 당신의 결핍은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감각을 선사했는가? 당신은 오늘 어떤 자원을 새롭게 발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내적 자원 창고가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